그래서 둔스 스코트스가 누군데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 사실 저희가 지난 처음 녹음에는 이제 동굴 탐사대 사건이라는 논문을 다뤘었는데 저희가 사실 녹음이 끝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었어요. 이 다음부터 우리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을 갈 것이냐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단순히 법철학만 다루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버거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제 저희가 결정을 한 것이 이 논문들 중에서도 되게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는 쉽게 다루는 논문들을 한번 선정을 해서 저희가 한번 파헤쳐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녹음 스튜디오에 왔고요. 두 분은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지금 거의 근 한 달 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요즘에는. 주 기자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가끔씩 좀 바람도 좀 쐬고 뭐 재밌는 게 있으면 재밌는 것도 좀 찾아보고 이러면서 또 녹음을 준비하면서 논문 읽어 왔습니다. 네. 뭐 재밌는 거는 뭐 어떤 뭐 관심사가 주로 뭐 음악이나 이런 쪽이다 보니까 네. 그쪽에 뭐 음반 새로 나온다는 소식 있나, 아니면 뭐 누가 뭐 내한으로 온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또 카니 웨스트가 또 장안의 화제였더라고요. 카니 웨스트가 한국에 왔었죠? 네, 와서 거의 전례가 없는 공연을 하고 갔다고 해서 어떻게 하고 갔나 구경을 해봤는데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나중에 네.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역시 또 여러 방면에 또 관심을 가지고 계셨군요. 네, 야구는 요즘에 응원팀이 아주 바닥을 치고 있어서요. 관심이 좀 덜해졌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디 응원하시죠? 네, 두산 배웠습니다. 네. 최근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 뭐 두산이 잘하는 팀 아닌가요? 네, 좀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이제. 옛날 얘기인가요? 상태 안 좋아진 지는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잘 아시네요. 네. 맥시멈님은 혹시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도 너무 더워가지고 네네. 좀 지냈는데 이제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또 입맛도 없고, 밤에 잠도 잘 못 자서 아침에는 뭐 정신 차리고 있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또 쳐서 지나고 나니까 조석으로 좀 시원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행이네요. 지내기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약간 좀 걸걸한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약간 지금 환절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젯밤에 창문 열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좀 목에 가래가 끼네요. 그래서 감기 기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녹음실이 좀 더 추워서 그런지 그렇죠. 조금 목이 더 저기 한 것 같아요. 네. 이번 여름이 진짜 많이 무덥긴 했어요. 네, 엄청 났더라고요. 근데 다만 어제부터는 저도 이제 에어컨을 안 켜고 창문을 열고 잤는데 나름 서늘하고 시원한 바람들이 이렇게 오늘도 아침에는 꽤 선선하더라고요. 이제 어느새 이제 가을의 초입에 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벌써 이제 9월이 코앞입니다. 이제 또 가을, 오늘 주제가 어떻게 보면 가을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련이 아주 깊죠. 두 분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이 연애에 있어서 연애라는 종착점까지 이르는 과정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연애가 종착점까지 이른 과정이라고 한다면 일단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가 좀 중요하겠죠. 만남이요? 네. 그 만남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미팅을 해서 만나든, 아니면 뭐 직장에서 우연히 동료로서 만나든, 학교에서부터 만나든, 아니면 어릴 적 동네 친구로서 만나든, 이렇게 만나는 게 있을 것이고, 그 관계가 이제 연인 관계로 성장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모로. 만약에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그 어떤 배경을 이제 통해서 어느 정도 처음 만남을 가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된다고 혹시 한번 이 과정을 한번 그려보신다면? 보통 우리가 그 과정 중에 하나를 썸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지 않나요? 대부분은. 그 썸이라는 게 근데 참 뭔가 정리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서로 간의 호감은 있는 연인으로서 발전해 나갈 만한 완전한 확신까지는 없는 상태. 뭐 이런 거를 대충 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너무 썸에 대해 얘기하고 계신 그냥 주 기자님이 생각하는 연애에 도달하는 과정을 좀 주 기자님 또 예습을 착실하게 하신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스포가 돼버렸네요. 스포를 좀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맥시멈님 혹시
연인이 만나서 어떤 연애라는 종착점까지 이르는 과정이 어떻게 된다고 좀 혹시 간략하게 본인의 방식대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글쎄요, 뭐 제가 이렇게 연애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 뭐 만나서 서로 좋은 이제 인상을 가지고 또 만나볼까 하는 마음이 서로 통하면 이렇게 또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이상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아, 네네. 뭐 이건 또 완전 번외긴 한데 두 분은 혹시 어떤 이성을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아니면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단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랄까 각자 스타일을 좀 존중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근데 이제 조금 힘든 것은 아무래도 저도 나이가 많지도 않고 경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스타일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상대방도 이제 겉으로는 서로 뭔가 스타일이 있고 자기만의 취향이 확실하게 있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막상 이제 부딪히는 걸 보면은 주 기자님은 뭐 어떤 저는 성향이 좀 비슷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어요. 성향이라고 하면 뭐 어떤 뭐 밖에 나가서 뭐 데이트하는 걸 뭐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뭐 관심사가 좀 비슷하다거나 뭐 이런 게 대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좀 관심사가 다르거나 아니면은 성향이 다르다 보면은 많이 부딪히게 되잖아요. 부딪히는 걸 좀 싫어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뭐 맞춰주려면야 맞춰줄 수 있지만 혹여나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 있죠. 맥시멈님 혹시 저 이상형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이상형이요? 뭐 이상형? 이상형 글쎄요, 모르겠어요. 근데 평소에 그런 별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좀 활동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네. 그렇다고 또 너무 산만한 그런 스타일은 좀 별로인데 네. 너무 까다로운데요. 아니 좀 그냥 활동적인. 그러니까 활동적인. 네. 맞아. 이렇게 대체로 좀 운동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여성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음식 잘 먹고 밥 잘 먹고 제가 요리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네, 밥도 뭐 가리는 거 없이 잘 먹고 뭐 네. 그랬으면 좋겠고 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잘 맞아야겠죠. 대화도 잘 통하고 성향도 비슷하고 그래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또 뭐 이게 사람만 다 물어보면 뭐 쭈뼛쭈뼛 하다가도 결국에는 자기만의 어떤 가장 사소한 어떤 기준이라도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이성에 대한.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앞서서도 살짝 스포가 되었지만 연애에 이르는 과정을 다룬 논문이에요. 오늘 살펴볼 논문은 그 경희대학교 철학과의 최성호 교수가 쓴 썸타기와 어장 관리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라는 논문입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되게 논문 같지 않은 네. 무슨 가을에 뭐 칼럼 듣기. 느낌인데요, 그냥. 네. 네. 가을에 이렇게 읽기에 딱 괜찮은 논문인 그래서 것 이제 같습니다. 가을에 초입에 들어가는 이때 뭐 읽기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너무 더웠기 때문에 네. 사실 다들 이렇게 교류가 잘 없었을 거라고요. 맞아요, 인간관계 사이에서 다들 더워가지고 집에 박혀 있느라 맞아 움직이기도 쉽지 않고 기력이 없어 기력이. 지쳐요. 얼마 전에 제가 집안에 경사가 있어가지고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네. 가서 이제 친척들을 쭉 오랜만에 만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름에 너무 덥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살기가 힘들었다. 살기가 힘들어.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불어서 이제 조금 다닐만 하다라는 말씀들 하시거든요. 가을이 오고 있구나. 네. 다들 그 얘기는 꼭 하는 것 같아. 뭔가 일말의 희망을 다들 조금이라도 언급을 하려는 것 같아. 약간 희망 회로를 굴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날씨. 그렇죠. 어. 그렇게 다닐만 할 때 이제 남자를 만나볼 생각도 생기는 거고, 그렇죠. 네, 여자를 만나볼 생각도 생기는 거죠.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뭔가 그렇죠. 딱 썸 타기 좋은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 되면 다들 한 번씩 마음이 허할 때가 있잖아요. 일단 몸을 좀 움직이게 되니까 몸을 좀 움직일 수 있게 되고 하니까 이제 조금 그죠.
모든 관계 맺기는 몸이 움직일 때 시작되는 거죠. 혼자 좀 걷다가 좀 좋은데 심심하니까 다니다가 다니다 보니까 옆에 누가 있으면 좋겠네. 손이 허전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단- 또 요 타이밍에 이제 SNS에 많이 올라오는 게 이제 크리스마스 때 연인이 100일이 되려면 이때는 사귀어야 된다. 맞아. 뭐 그런 말 아.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쯤에는 만나야 크리스마스 때 100일 기념을 보낼 수 있다. 네, 약간 그렇죠. 의도가 있는 음. 의도적인 가을의 만남. 한 9월 말쯤인가요? 그때 그 시점이 그쵸? 한 아무래도 9월 중순 하순 그때쯤이죠.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되게 시기적절한 논문 하나 들고 왔고요. 여기서는 이제 사실 저희가 뭐 듣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썸 탄다라는 걸 가지고 한번 철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신 거예요. 나중에 가면 나오지만 뭐 프랑크푸르트라는 철학자의 이론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하시는데 뭐 가을이니까 한번 다들 가볍게 가볍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잠깐 이슈가 있어서 녹음 잠깐 끊었다가 다시 재개합니다. 재개하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화장실 가요? 저 그렇게 뭐라고 하시면은 좀 많이 힘들어요. 네. 근데 저도 이럴 줄 몰랐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앞서서 논문 소개까지 했고 가을에 적절한 논문이라고 한번 저희가 감히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 네, 강추합니다. 이런 식의 논문들 좀 있더라고요. 이런 음. 것들 한번 찾아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친숙한 개념이. 저 썸이 굉장히 친숙한 그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단기간에 많이 친숙해진 단어, 네. 이 언어인 것 같아요. 요즘 뭐 드라마 같은데 봐도 썸 타다는 용어를 많이들 쓰죠. 네. 네. 드라마도 그렇고 뭐 노래에서도 그렇고 그죠? 여기저기서 썸이라는 단어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용어가 굉장히 많은데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 썸 타기라는 우리의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이 결국 인간의 인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태인가라는 거죠. 그렇죠. 인식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 인식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썸 타는 건 도대체 어떤 상태입니까? 하는 게 이제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에는 이 썸 타기를 철학적으로 한번 고찰을 해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회적인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나왔냐, 뭐 아니면 뭐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고 그 시류를 거슬러 가지고 하나씩 파헤쳐 보는 게 아니라 한번 이 썸타기라는 개념을 오밀조밀 한번 분석을 해보겠다 이거예요. 뜯어보자. 이게 어떤 철학적 개념과 가장 가까울까? 뭐 이렇게 분석을 해봤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혹시 우리 주 기자님 우리 잠깐 화장실도 다녀오셨는데 그걸 그렇게 직접적으로. 화장실 가 계신 동안 혹시 뭐 그런 거 생각해봤습니까?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썸을 탔더라? 썸을 탔더라. 글쎄요. 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뭐 어땠어요? 뭐가 어떤 점이 그녀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습니까? 일단은 비슷하니까요, 뭔가. 뭐가 비슷했어요? 성격이라거나 관심사라거나. 근데 잘 알아야 되는 게 여기 논문에서 나온 게 썸이랑 짝사랑을 구별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저는 썸이 아니었나 보다. 짝사랑이 그렇다면 전 썸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예. 그녀는 나를 별로 의식하지 않았어. 그런 건가요? 아마도요?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근데 그거는 저도 모르긴 하죠. 서로가 불확정성을 가지면서도 약간 서로한테 호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게 문제죠. 그게 조건인데 이제 그 중에 한 명만 그렇다? 그럼 이제 짝사랑인 거죠. 난 글렀어. 우리 비디님 혹시 마지막으로 썸 탔던 게 언제입니까? 저는 가장 최근입니다. 최근에. 최근인가요? 가장 최근까지 썸을 탔었고 어. 뭐 결과가 뭐 썸이 마무리되긴 했어요. 이 논문에서도 사실 썸 마무리되는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네. 하나 이제 양쪽이 어떤 서로 연애 이제 골인하느냐. 연애 골인하는 거 맺어지고. 아니면 둘 다 포기하는 거 네. 아니면 한쪽만 짝사랑으로 남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네, 짝사랑입니까? 썸이 좀 길었는데 네. 결국에는 둘 다 뭔가 그냥 친구 관계로 남는 식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좀 짝사랑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이게. 참 애매하네요. 단계를 구별한다는 게. 네. 아하, 그렇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르겠어요. 썸이 있었을 때는 항상
연애로 골인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 뭐, 네. 성공한 사람. 맥시멈님만의 성공한 사람. 팁이나 노하우가 있나 보죠? 아, 그죠. 그러니까 보법이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돼요. 보법. 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갖다 대가지고 막 호감을 느끼고 뭐 그런 사람은 조금 썸이 연애로 골인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그런 경우를 금사빠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 그죠. 가지로. 금방 사랑에 네. 빠지는 네. 사람. 여기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그냥 일부만 미리 얘기를 하면 네. 이 썸이라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는 나의 모습을 내가 나 스스로 인정을 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단순히 내가 저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는 그게 아니라 내가 호감도 느끼고 저 사람하고 연애를 할까 말까 하는 그런 불확정성 그 상태에 있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쪽만 그런 불확정성 감정을 느끼고 다른 쪽은 뭐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건 짝사랑입니다. 아, 네. 그 네. 흔히 얘기하는 그 그냥 호감을 느끼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나아간 다음의 문제였군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고백을 할까 말까 사귈까 말까 이런 상태를 나 혼자 하면 그건 짝사랑인 거고 남자와 여자가 둘 다 동시에 그런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뭔가 어떤 미묘한 감정에 마찰이 생기는 그게 이제 여기선 말하는 썸인데요. 아주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이 썸에서 연애로 이어지려면 이게 섣불리 그런 불확정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불확정한 상태의 마음이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 저 사람이 날 좋아한다고? 뭐 그럼 나도 한번 생각해 보지 뭐. 그게 제가 이제- 딱 들어보니까 맥시멈님 같은 경우는 상대 의중을 다 파악하고 접근한 스타일이에요. 그게 해야 되죠. 신중하다면 신중한 스타일. 그러니까 실패가 없는 거야. 그렇죠. 보법이 안정적이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냥 이건 제 성격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만사에 그냥 좀 먼저 들이대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별로 그렇다고 뭐 아무나 보고 이렇게 좋아지고 뭐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누가 나 좋다 그러면 이제 뭐 봤다가 그 사람 괜찮은 것 같으면 저도 호감을 느끼고 듣는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항상 이런 연애 관계에 있어서 한쪽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한쪽은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연애라는 게 둘 다 똑같은 어떤 그 정량을 가지고 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렇죠. 다 다르니까. 한쪽이 먼저 대시를 하는 게 물꼬를 터야 되기 때문에. 네, 뭐 말이 나와서 얘긴데 뭐 그래도 고백은 다 제가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별로 적극적이지 않아서 연애하는 동안 갈등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뭐 썸이라는 것도 뭐 그런 거다. 요령이 다 있다. 네, 근데 아까 그 언급해주신 부분 중에 제가 되게 오늘 이 논문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게 나왔는데요. 이 불확실성이 단순히 뭐랄까 상대방의 의중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네. 결국에는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거죠. 내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까? 싫어하는 걸까? 내 마음을 선택을 못하겠어. 이 문제라는 거예요. 최성호 교수는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라는 철학자의 그 인식 이론을 가져와서 이 썸과 이런 불확실한 감정이 내가 예를 들어 이 BD가 어떤 최근까지 썸을 탔었는데 그 썸을 타신 분의 마음을 몰라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 나름대로 다 표현을 하고 있어. 근데 나는 그걸 수용도 했고 이해도 했는데 결국에 이제 내 선택만 남은 건데 그렇죠. 그걸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지적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되게 재밌고 흥미로운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엔 내 문제라는 게 그렇죠. 네.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도 결국에는 내가 이거를 정해야지만 끝나거나 그죠. 되거나. 내 안에서 폭풍이 부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뭐 언급도 했지만 결국 이 프랑크푸르트라는 독일의 지명이 아니라 네. 프랑크푸르트라는 프리스턴 대학교 명예교수 철학과 명예교수거든요. 이 사람의 이론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읽으시면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고 뭐 그러긴 하지만 간단하게 뭐 저희끼리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요즘에 하도 검색이 잘 돼 있으니까 찾아보시면은 더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여기서 또 재밌는 예시가 아까 얘기했듯이 썸 탄다는 거를 너무 재밌는 게 인기 있었던 대중가요들의 가사들을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설명을 하세요. 대강 어떤 가요들이 나올지 좀 짐작이 가긴 가네요. 그죠. 네, 썸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가요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썼었던 그 가수 소유와 정기가 불렀던 썸이라는 가사. 그죠. 어떻게 보면 썸 신드롬의 시초죠. 예를 들어 뭐 제목도 썸이니까. 네. 아 그래요? 이거 제목 썸이었어요? 네, 썸이었어요. 제목 썸이에요. 네. 이게 제가 듣기로는 뭐 2014년에 엄청 오랫동안 1위를 한 노래예요. 네, 근데 차트에 한창 계속 머물고 있었던. 그렇다는 거는 뭐랄까 사람들도 되게 공감하는 바가 컸다는 거겠죠. 네. 여기서 이제 뭐 주요한 가사를 한 줄만 읽어보면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사실 헷갈려. 뭐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아 이거 그냥 불러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딱딱하게 읽을 근데 지금 내용인가? 피처링이 없어가지고 아. 솔로로 부르기엔 좀 그래요. 네. 어쨌든 이런 가사들이 썸을 적절하게 포착한 그런 가사가 아닌가. 그리고 이런 가사들이 대중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했다는 거죠. 네. 네.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는 이거 무슨 말장난인가 싶어가지고 그죠. 약간 맞아. 뭐야 그래야 돼. 그 라임이 되게 좀 좋았다라는 그런 첫인상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되게 의미가 깊은 가사예요. 보면 깊게까지. 깊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뭔가 기억에 남는 게 그때 뭐 음악 방송 같은 데서 이 썸 무대를 봤었는데 남녀가 뒤돌아서 뭔가 막 손을 잡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서로 그렇게 사랑을 보였던 하는 것 것도 아니고 네. 애매하게 거리를 두면서 약간 이렇게 막 서로 등 뒤돌아서 뭔가 질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선뜻 나서는 것도 아닌 오묘한 상태더라고요 무대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낸 가사인 것 같고 뭐 또 다른 예시가 볼빨간 사춘기에 썸 탈 거야라는 이것도 이 노래도 굉장히 인기 많은 노래죠. 그쵸. 17년도인가 그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길거리에서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 가사도 보면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 네 마음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자아분열 같잖아. 약간 아니, 통하는 구석이 있는데요 앞에가. 원래 썸이나? 되게 사랑스러운 노래인데 아, 사라지지 마! 네, 지금 남자 셋이 보여주지 있어요. 마! 협박하나요? 그죠. 네. 무서워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음. 그런 거죠. 말씀하신 이 노래 가사가 그러니까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네. 근데 그 헷갈리는 게 상대방의 반응이나 상대방이 나한테 보여주는 호감의 정보? 호감의 정보라고 하니까 말이 조금 이상하다. 호감의 신호? 표시? 그 정도가 낫겠네. 그게 아니라 결국은 내 마음 상태가 헷갈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 알고 최성호 있고. 교수는 그거에 주목을 하고 있죠.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규 교수 같은 경우는 인식적 측면이다. 그러니까 외부 대상의 정보 자체가 부족한 거다. 거기서 불확정성이 생기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최성원 교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은 뭐 이미 그 부족하든 어쨌든 나름 정보를 뭐 페로몬이 발산되든 정보를 표출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선택을 못해서 지금 불확정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뭐가 더 공감이 가는? 저는 아무래도 이 불확정성이 어디서 약간 기인을 했을까? 아는데 제가 결정을 못하는 그쪽이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최정호 교수 쪽.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거 말 맞다나 상대방이 어떤지 모르고 나만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이게 썸이라고 얘기하기엔 뭔가 어폐가 있지 않나. 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서로가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그런 공유하는 감정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한쪽만 간다라는 건 일방통행이잖아요. 그죠. 그건 그냥 짝사랑으로 비교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저랑 정확하게 생각이 똑같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그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이정규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이 썸이라는 상태가 상대방이 주는 어떤 신호와 정보의 불확정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라는 게 이제 논지고, 근데 최정호 교수는 아니 그게 아니라 결국 그 불확실성은 상대방이 주는 신호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상태에 달린 거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과 연애하고 싶은 거를 내 자아의 일부로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 그 불확실성이다 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썸
썸 자체를 설명하는 거는 최정호 교수 쪽이 더 맞는 것 같고 이정규 교수식의 분류로 보면 그건 이거의 짝사랑이냐 썸이냐를 구분할 때에는 쓸모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짝사랑이라는 거는 나만 너는 기자님 모르고. 지금 초점이 흔들리시는데 자꾸 아픈 데를 좀 부수시니까 마음이 네, 아프네요.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갸웃갸웃하십니다. 그때 얘기를 했었어야 됐나. 그건 이제 아니죠. 이게 주 기자님의 엄밀히 따지면 짝사랑이 아닌 거야. 네, 그것도 아니긴 하죠. 네, 그러니까 그냥 연심이죠, 연심. 어떻게 아니, 보면 자꾸 연심이죠. 그렇게 스스로 깎아내리지 마시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커버를 쳐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짝사랑인지 네. 썸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지. 네. 왜? 주 기자님이 예전에 연모했던 그녀는 주 기자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나 하는 그런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는 이건 짝사랑인지 썸인지 분간이 안 되는 상태인 거고 이제 상대방도 나를 확실히 좋아해. 근데 이제 내 마음만 이제 결정해가지고 이제 사귀읍시다 의사 표시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썸인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간 최성호의 이 논문을 읽으면서 이 의지적 불확정성이라는 개념을 새로 공부를 하면서 이거 너무 머리로 이해가 너무 잘 된다. 이거는 맞아. 이거 결국 내 문제였어. 이 선택 못하는 내 문제고 내가 어떤 자아를 내가 수용할지 결정 못하는 내 문제였어. 맞아. 근데 막상 썸을 타볼 때는 말이죠. 이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 모르는 아니면 하나의 조금이라도 힌트를 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 더 크단 말이죠. 그쵸. 그런 의미에서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 왜 이렇게 애매하게 굴어. 이게 더 와닿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정규 교수의 인식적 불확실성이라는 이 개념 이것도 약간 좀 이해가 잘 되긴 합니다. 머리는 이제 의지, 감성은 이 인식. 아니에요. 근데 이게 꼭 이렇게 너무 비난 쪽으로 얘기하게 될까봐 이렇게 좀 그런데 뭐 얘기해 보세요. 아니 왜 꼭 뭘 못하는 사람이 남 탓하잖아요. 이게 될 애들은 딱 자기 상태만 딱 보고 합니다. 그건 맞긴 해. 네. 사실 제가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안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아닌가? 좋아해요. 그렇지. 근데 그쪽도 근데 그쪽처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못 얘기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죠. 네, 어지간해서는 다 알게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아무한테나 저 사람 나 좋아하는 것 같다고 착각하는 사람 네. 그런 유형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왕자병 걸린 사람이라든가. 착각의 늪에 빠지고. 네, 공주병 걸린 사람이라든가. 맞아. 한 명씩 꼭 있어. 꼭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본인에 대한 메타인지가 좀 부족한 거고. 메타인지. 그러니까 이미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혼자서 김치국 마시고 뭐 그런 게 일상인 그런 경우도 가끔 그렇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제외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1년에도 수도 없이 저 사람 나 좋아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논외로하고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진지하게 주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저 사람도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미묘한 신호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그 과거 이 맥심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어 이 말이 진실인지 한번 검증을 한번 메일을 청문회를 한번 보내주시면 해보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말은 아주 청산유수시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앞서 언급했던 이제 이 의지적 불확정성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를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는데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 프랑크푸르트라는 학자가 어떤 걸 얘기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한번 같아요.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크푸르트라는 철학자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자기 정신 세계를 이루고 있는 어떤 요소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 평가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기 평가를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계속 반성을 해보고 그 지난 것들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자신의 일관성이나 어떤 연속성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 이런 거를 어떤 인간관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개인마다 만들어 나가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독특한 각자의 의지 구조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불확정성 개념에 조금 다가가 보자면 프랑크푸르트의 논문 의지의 자유와 인격체 개념에서 이 자발적 중독자와 비자발적 중독자 사례를 하나 꺼냅니다. 중독자 얘기요? 네, 이게 약간 흡연 중독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뭐 이게 단순히 흡연이 아니라 게임이든 뭐 다른 거든 특히 요즘에는 뭐 인스타, SNS 같은 거 뭐 여기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면서도 아 이러면 안 돼. 아, 그럼 있죠. 하면서도 아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근데 몸은 이미 하고 있고. 약간 스스로 뭔가 옥죄거나 통제하는 듯한 나 이러면 내가 봐도 중독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요? 있죠. 뭐 그럴 때 인스타 가끔 있죠. 쇼츠, 요즘에 그죠? 유튜브 쇼츠, 유튜브 쇼츠 같은 거. 인스타 릴스 같은 거 음. 공부하다가 만지면서 아씨 딴짓하면 안 되는데 그쵸, 하면서 없죠. 이미 핸드폰 엄지손가락으로 네. 열심히 넘기고 그러고 보다 보면 어느새 한 10분, 20분 후딱 지나가 있고. 10분, 20분이 뭐야? 거의 뭐 30분 한 시간 그냥 가 있고. 아 그렇게 오래 보나요, 다들? 이런 SNS 쇼츠 같은 거, 뭐 여기서는 이제 흡연을 예시로 드는데 중독자들 중에서도 두 가지가 나뉩니다. 이게 자발적인 중독자 있고 네. 비자발적인 중독자 있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게 비자발적 중독자들이에요. 뭔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비자발적인 그 중독 행위를 하면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 중독자는 조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 나는 담배 펴야 되는 사람이야. 차라리 일상이 그냥 시원하게 한 대 빨고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나는 지금 담배 펴야 되는 사람이 안 피면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 약간 이런 사람인 거죠. 갈 땐 가더라도 뭐 하나 정도 괜찮잖아 이런 그런 메타인 건가요? 약간? 근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의 심리적인 차이가 많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드러나나요? 이 비자발적 중독자 같은 경우는 흡연을 하냐 마냐에서 어떤 한 가지 자아를 자기로 내면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발적 뭐 흡연자 같은 경우는 금연하는 사람이 자신의 자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흡연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서 안 하는 것을 자기 그리고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옳지 않은 행위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이건 내가 아닌데 나는 원래 안 펴야 되는 사람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부에서 힘이 좀 침입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침입이라. 그리고 자발적 중독자 같은 경우는 그런 욕구나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비자발적 중독자처럼 자아를 특별하게 뭐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 욕구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미 내가 돼버린 거구나 그냥 거의.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 심리에 있어서 그 충돌들 이런 것들에서 어떤 불확정성 같은 게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사례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의 자아를 오히려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자아를 뭐가 됐든 간에 선택하는 걸 더 건강하게 생각해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담배 피는 게 좋아. 나는 담배 피는 사람이야. 내가 받아들이는 거. 아니면 나는 담배 안 피는 사람이야. 설령 내가 지금 피고 있더라도 나는 원래 안 피워야 되는 사람이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아로 내가 받아들이는 게 건강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불확정성 얘기했던 게 이 자아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불안한 상태.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썸에서도 얘기했듯이 내 문제라는 게 결국에 내 마음의 선택을 못한 거야. 내가 얘랑 사귀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사귀기 싫은 사람인지 그 둘 중에 하나를 목정한 건가요? 내가 노력을 해보겠다 아니면 나는 그냥 포기하겠다. 둘 중에 선택을 해버려야 되는데 선택을 못하고 유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건 거예요. 방금 사귀고 싶은 사람인지 사귀기 싫은 사람인지 구분한다기보단 이 사람이 좋고 사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건 확실한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건 근데 그 사람과 연인이 되는 그 나의 모습을 자아로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거거든요. 그래서 연애 전에 그 서로 이제 간 보는 듯한 그죠. 썸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간 본다라는 말이 그 썸 타다의 그 이전에 있던 말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네. 네, 맞아요. 네네. 뭐 아니면 뭐 여기 표현으로 뭐 마음을 준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마음을 준다. 뭐 그것도 나름 말은 되네요. 그죠. 확실히. 나름 표현한 단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애매하게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이 미결정의 상황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의지적 불확정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근데
상대방도 그걸 느끼고 나도 그걸 느껴야 썸이라는 거예요. 아, 만약에 이 불확정성을 한쪽은 의사결정 확실하게 했어. 그리고 한쪽은 아직 결정 못했어. 그럼 짝사랑이고. 참 생각보다 미묘하게 잘 배열돼 있는 개념입니다. 정리가 되네요. 약간 네. 복잡해. 그래서 그 의지적 의지적 불확실성. 자 이거 편집해 주세요. 말을 절어가지고. 바로 편집 포인트 있는 의지적 우리 맥시멈 씨. 불확정성 말씀하신 거죠? 네, 의지적 불확정성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의지적 불확정성으로 살펴봤을 때 이제 본인의 최근의 썸은 어땠습니까? 또 갑자기 한숨부터 나오는데 의지적 불확정성을 생각해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머리로 너무 이해가 된다고. 네. 결국에 저도 제 마음가짐을 선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결국 내가 이 사람을 한번 진짜 열렬히 좋아해봐야겠다. 아니면 진짜 노력을 해봐서 한번 고백까지 해봐야겠다. 아니 그걸 떠나서 사실 근본적으로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 BD는 지금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을 내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혼란을 좀 겪으셨구나. 네네. 갑자기 분위기 좀 많이 숙여지죠. 이거. 괜찮으신 거 맞죠? 네. 지금 다들 공감의 눈빛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는 공감 안 하는데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맥시멈님과 이전에 어떤 관계를 가졌거나 제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제보 네.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대화를 즐겁게 좀 풀어 나가기 위해서 제가 네네. 앞에 이제 조금 이제 오버해서 약간 조미료를 치웠군요. 과장해서 얘기를 한 거지. 뭐 잘못 하려면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짓궂게 저를 몰아가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포장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너무 근데 아직 뭐 불확정성 개념이 좀 어렵나요? 뭐 다른 예시를 한번 또 들어보는 게 좋을지. 이 정도면 그래도 이해는 충분히 되지 않나 싶어요. 여기 그 철수 사례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철수가 그 철수요? 게임을 하는 사례인데 뭐 예를 들어 철수가 자기 미래를 위해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게임을 하고픈 욕구가 이렇게 물밀듯이 치솟습니다. 모든 중딩이라면 고딩이라면 이럴 때 철수는 자신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자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외부적인 욕구가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 욕구 자체가 탈법적인 침입자가 그러니까 외부적인 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철수가 프로게이머가 되는 게 목표야. 근데 게임을 하고 싶어. 이런 욕구가 나와. 그러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외부적인 어떤 힘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확정적인 불확정성은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철수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픈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망설일 때 이 상태가 불확정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뭐 그러다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면 또 거기에서 또 갈등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냥 그 자체를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상반된 욕구가 나의 자아를 구성하는 두 가지 상반된 욕구가 단순히 충돌한다는 것만으로 불확정성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새로운 사실이나 어떤 새로운 자아가 이제 나의 진짜 자아로 될 수 있는지 그렇게 되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망설이고 판단을 섣불리 내리지 못할 때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갈등 상태는 두 가지 확실한 두 가지 욕구가 난 게임도 하고 싶어. 나는 공부도 잘해야 돼. 근데 게임하고 공부는 도저히 양립할 수가 없어. 어느 하나는 포기해야 돼. 두 가지의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철수가. 이거는 둘 다 사실 나의 자아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아니에요. 그냥 확실합니다. 단순히 갈등 상태인 것뿐이지. 그죠. 근데 내가 저 사람이랑 연애를 해도 될까? 내가 저 사람이랑 이렇게 사귀려고 고백을 해도 될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도 될까? 나라는 사람이? 근데 뭐 마음을 저 사람 보면은 기분이 좋긴 한데 좋은데 설레는데. 근데 자신이 없어. 뭔가 내가 좋아해도 되는 걸까? 뭐 이런
이게 뭐 사실 어디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 네. 그 자신의 욕구 그걸 내가 어떻게 수용해야 되나 이거를 나 스스로가 딱 결정할 수가 없을 때 이제 그 망설이는 상태를 의지적 불확실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불확정성입니다. 불확정성. 네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공감 가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썸이나 이런 걸 떠나서 뭐랄까 내가 어떤 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게 내 진로라든지 네. 아니면 뭐 사람과의 관계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내가 가진 신념이나 가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무리 내가 평생 나는 한 가지 신념을 가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게 꼭 부딪히는 순간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나랑 가까운 사람이 뭔가 그런 문제와 연관이 됐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 위해서 내가 그동안 가졌던 신념을 저버려야 된다든지 할 때 막 선택을 지금 못 내리겠는데 계속 고민하는 거죠. 계속 혼잣말 하는 상태랄까? 뭐 이런 상태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 같고 어느 분야에서건 한 번쯤은 느껴본 적 있지 않을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고 어떤 텅 빈 방에 혼자서 결국에는 머리로서 끙끙 고민을 하고 있는 어떤 아이의 모습 같은 그런 게 좀 떠오르기도 하거든. 이런 상황들이 특히 요즘 뭔가 현대인들은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을까. 홀로 고뇌하는 그런. 직접 부딪혀 보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래도 되는 걸까? 내가 뭐 좋아해도 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이거를 시도해봐도 되는 걸까? 하면서 계속 유보가 되는 상황을 겪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연애로 골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뭐 일이나 뭐 진로나 그죠? 아니면 꼭 연애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의지적 불확정성이 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불확정성이 선택을 못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어떤 자아를 내가 수용할지 선택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걸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을. 해야죠. 이 극복을 하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따로 철학에서 결심입니다. 결심. 우리 결심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많이 쓰죠. 물론 이게 뭐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한 거긴 하지만 뭐 최근에 헤어질 결심 뭐 이런 영화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마음을 결론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이라는 건데 우리 내면에 등장하는 심적 어떤 요소에 대해서 이제 확고한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하나의 일관된 자아를 결국엔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게 결심이라는 단계고 뭐 프랑크푸르트 이 철학자가 직접 언급하는 거를 잠깐 보면 뭐 결심의 본성을 규명하는 것은 상당히 난해한 작업임에 분명하지만 적어도 결심이 우리 자신에 대하여 수행하는 어떤 활동이라는 것을 분명해 보인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중요하게 마지막에 언급하는 게 하나가 그러나 이러한 결심의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격체 내면에 존재하는 분열과 모순이 완전히 제거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주 깔끔한 마무리가 아니어도 결심으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뭐 이런. 그죠. 결심을 했다고 해서 그 내가 선택하지 못했던 거 뭐 그런 수도 있잖아요. 내가 가지 못한 길. 약간 미련이 남더라도 그거는 뭐 미련은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결국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저는 좀 울림을 주는 듯한 뭐 이런 미련이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 외에 우리가 왜 법학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의사 표시의 3단계라고 해가지고 네. 맞죠. 내심의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표시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의사 표시로 이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낯설은 표현일 수 있는데 오랜만에 듣네요. 내심의 의사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의사인 네. 거고 표시 의사는 그것을 표시하려는 의사인 거고 의사 표시는 그 표시한 행위를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행위는 이제 밖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결심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 글쎄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로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결심에 서서 어떤 행위로 나아갔다 하더라도 내심의 의사는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의사 표시와 상반되는 다른 경쟁하던 내심의 의사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표시되지 않고 결심을 의사를 표시하겠다는 표시 의사와
의사 표시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그 남아있는 예를 들어 이 맥시멈님에 빌리면 그 내심 의사들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정상이다. 결국에 그건 결심을 정말 하더라도 불가피하다. 미련은 남을 수밖에 없다. 음. 이게 굉장히 어떤 나름의 뭐 위안이나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썸을 탔다가 실패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러면 그 남아 있는 그 미련이라고 하는 거는 뭐로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만약 그 썸을 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이제 한 가지 예시가 나오는데 혹시 다들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영화 그 드라마 보셨나요? 이름은 들어봤었는데 이게 그때 되게 히트를 많이 친 걸로 아는데 근데 그때 너무 꼬꼬마 시절이라. 네, 간단하게 이 상황에 빗대서 설명해드리면 네. 현진헌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현진헌. 현진헌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이 남자 주인공이 두 여성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 첫 번째는 이제 새롭게 이제 만나게 된 어떤 이성적인 끌림을 느끼는 김삼순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여자 주인공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자신과의 재결합을 되게 고대하면서 오랜 투병 생활을 마치고 미국에서 돌아온 전 여자친구 유희진이라는 또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김삼순과 유희진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현진헌은 결국에 김삼순에게 키스를 하면서 결국 자신의 자아를 선택을 하게 돼요. 나는 김삼순을 좋아하겠다. 그러나 결국 김삼순을 좋아하기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아팠던 여자친구에 대한 아팠던 여자친구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 마음이 거지. 남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심하고 나서 남게 된. 근데 그것이 이성적인 이제 끌림과는 관계는 없지만 그 뭐랄까 그 마음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자신과의 재결합을 오래 고대하면서 미국에서 투병 생활 오래 한 여자친구가 눈에 밟히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는 버릇을 하면 연애를 하면 안 돼요. 자꾸 미련을 갖게 되면. 네. 그 잘못 저기 하면 딱 바람둥이로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이 현재 여자친구한테 그죠. 네. 그년이 좋으면 가 이런 오.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네.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걸 섣불리 공감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드라마는 다들 안 보셨으니까 혹시 그 가수 김광석이 부른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라는 노래는 혹시 한번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이거는 잘 알죠. 잊어야 한다는 주영 씨가 더 불러주시죠 왜? 네, 주 기자님이 한번 아니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다 알기 때문에. 예, 저도 원치 않습니다. 이 가사도 보면 그러니까 제목도 그렇지만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미련이 많이 남았군요. 뭐 내 방에 혼자 있고 뭐 지나간 추억이 어쩌고 막 긴긴 밤을 또 잊지 못해 새울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 대사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하얗게 밝은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그걸 그러니까 지웠다는 거잖아요 결국. 나는 잊을 마음으로 내 방문도 닫고 너 향기도 남아있지만 애써 외면하고 긴긴 밤을 또 이렇게 혼자 지내지만 그래도 널 사랑해 라는 거예요. 이 널 사랑해 라는 것이 결심 후에도 남아있는 어떤 마음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도 와중에도 계속 썼다 지우고를 반복하는 건 그 안에서 또 계속 그죠. 결심하고 나서도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게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깔끔하게 안 좋아하거나 그러니까 맥시멈처럼 이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어떤 경지에 올라야 가능한 일인 것이고 우리 모두 사실 대부분의 우리 듣고 계시는 분들도 그러겠지만 인간이란 것은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프랑크푸르트 교수의 말을 심심한 위로를 건네면서 모든 썸과 이런 걸 실패하신 분들이 실패하신 분들이요? 죄송합니다. 실패라기보다는 이런 마음들 한번 잘 받아들이시고 혹시 좀 궁금하다 하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얘기해 볼까요? 이제 썸남 썸녀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는 거. 만남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겠죠. 사실 뭐 만남을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 썸이 어느 경우에 종료가 되느냐. 네, 편집. 편집. 제가 말한 거 편집.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데 그 파트가 만남 파트.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썸이 어떻게 발생하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그 썸의 주체들이
불확정성을 겪고 하는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면 결국 이 썸은 어떻게 끝이 나는 것일까? 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오묘하고 미묘한 이 연애의 어떤 단계를 규정한 이 썸은 어떻게 끝나는 것일까? 달콤할지 쌉싸름할지. 네, 주 기자님 뭐 어떻게 잘 아시잖아요. 하나의 예시가 이 선택 방향 중에 하나가 되실 것 같은데. 어디 끼지 못하는 거 아니었나요? 짝사랑이었죠. 네. 또 아픈데 후비시네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네,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 아마 가장 잘하시는 분 아마 BD님이 아닐까 싶긴 한데 한번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감각이 살아 있죠. 아까 처음에 사실 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정리가 됐나요? 저는 아직 마음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미련이 저는 아직 마음이 좀 남은 것 같고 결심을 하셨는데 상대방은 약간 확정돼 보여요. 저런. 상대방은 마음이 확정돼 보이고. 짝사랑이네. 그죠, 이제 짝사랑이네. 그래서 이 썸이 끝나는 그죠.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짝사랑입니다. 아, 이렇게 한쪽이 돌아선 경우예요. 그러니까 한쪽의 이 불확정성이 해소된 경우. 그건 모종의 이유가 있겠죠. 이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쪽이 결국 하나의 자아를 선택을 했다는 것이고 그 선택은 여러 가지 이제 증거나 뭐 상대방에 대한 어떤 기다림 이런 걸 하다가 결국 선택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짝사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결국에는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연애죠. 연애가 되는 겁니다. 연애. 네, 성공하는 거죠. 이제 지난한 이 썸의 과정이 끝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의 확신을 얻고 연애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경우가 있다면 결국 둘 다 불확정성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둘 다 이제 갑자기 확신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인데 아마 둘 다 이제 관심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모종의 사건이 있었겠죠. 어떤 계기가 있긴 있을 것이고. 그죠. 뭐 불시에 사건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해 뭐 썸 타거나 소개팅 할 때 하면 안 되는 짓들 뭐 이런 금기 거 시대는. 이빨에 낀 고춧가루를 봤다거나 근데 그거 너무 고전적이지 않나요? 그건 너무 근데? 고민인데 너무 옛날 얘기인데. 뭐 그런 어떤 이 사람 나랑 진짜 안 맞구나 네. 이런 걸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혹시 그런 실수 해가지고 짝사랑으로 바뀐 거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는 아주 제대로 보내시네요. 저는 아주 열렬히 뭐 고민을 했고요. 물론 혼자 하긴 했지만 네 이렇게 썸이 끝납니다. 그렇죠. 예. 음.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연애로 귀결되면 사실 이 논문의 이게 논의 영역 바뀐 거고 그렇죠. 뭐 짝사랑도 마찬가지고 뭐 음. 서로 그냥 없었던 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하나 더 논의할 게 있다면 이 썸 타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가 이제 탐색형 썸 타기. 탐색형. 네. 이 탐색형은 결국 연애를 하는 걸 둘 다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진짜 그건 진짜 고전적인 표현으로 간 보는 거예요. 둘 다. 그렇죠. 일단 여러 가지 다 조건이나 이런 걸 다 약간씩 보면서. 그렇죠. 음. 간 보는 거죠. 그리고 근데 연애가 목적이긴 한데 꼭 지금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간을 보는 거죠. 여기저기. 대상이 좀 여럿일 수 있다. 그러니까 탐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내가 누구를 연애를 할까? 근데 그게 오묘하게 뭐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랑 된다면 그게 썸이 되는 건데 그게 탐색형 썸 타게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쾌락형. 그냥 썸 타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좋아서. 그거 자체가 좋아서. 네. 그래서 앞서 아까 처음에 이제 뭐 썸 타기에 대한 비판 중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지기 싫어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나 이런 걸 그 연애가 부담스러워서 이제 썸으로 많이 옮겨갔다고도 하는데 뭔가 그죠. 그런 경우가 이제 탐색형 썸 타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약간 쾌락형. 아니, 쾌락형. 그러니까 네. 이 썸 자체가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적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틀린 건 아니다라는 그런 것도 있긴 하네요. 이렇게 일종의 쾌락형을 유사 본다면. 연애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유사 연애. 일종의 대체품으로. 근데 제가 그냥 제 이렇게 주변에 봤을 때는 요즘 이제 젊은 풍토가 의외로 진짜 연애까지 이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진 것 같고 썸에서 끝나는 게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 쾌락형 이 썸 타기가 좀 좀 만연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썸 타는 것 자체로 애정의 그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사람이 좀 많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전 들거든요. 이 쾌락형 썸 타기나 탐색형 썸 타기나 사실 이렇게 둘 다 양립 가능한 개념이긴 합니다. 네네. 탐색형 썸 타기를 하면서 이제 쾌락을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쾌락형 썸 타기만 하는 경우는 좀 이렇게 고운 시선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죠. 네. 그게 좀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도 나한테 그렇고 나도 그 사람한테 그렇고 너무 서로 좋아. 그래서 언젠간 연애를 해야 되는데 뭐 고백 타이밍만 잡고 있다. 뭐 그러면 이제 탐색형 썸타기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그냥 흔히 봐오던 그런 연애 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냥 그렇게 만나서 그죠? 할 거 다 하고 근데 난 연애를 할 생각은 없고 그냥 지금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양상만 챙기고 싶다. 아 그러면 별로 좋게 보이진 않죠. 근데 그쵸. 요즘 좀 그런 게 많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그나마 서로 쾌락형이면 다행인데 한쪽은 탐색형이고 한쪽은 쾌락형인 경우라면 굉장히 골 때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탐색형이었던 사람은 상대방에게 나 속았다. 기만을 당한 거죠. 기만당했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뭐 요즘 나오는 수많은 연애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그죠. 어떻게 보면 약간 쾌락형 썸타기를 조장하는 그쵸.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뭐 진짜 극소수의 뭐 프로그램 끝나고 실제로 이어진 커플이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본 것 같긴 한데 네. 대부분은 연애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게 그 썸 타고 있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상적인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서 이제 패널로 나온 그 MC들이 이런 사람들 어머머머머 이러면서 막 환호하고 막 추임새 넣어주고. 맞아요. 그거 자체가 어떤 목적이 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연애 단계까지 가는 것까지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미묘한 감정들을 나누는 그거 자체에 막 환호를 하면서 그러면 이 썸 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동이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송들을 보면서. 그런 방송 자체가 나온 썸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뒤로 되게 우후죽순 많이 생겨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열풍이죠, 열풍. 네. 그런 걸 저도 참 보면서 아 이게 사람들이 관계 맺는 양상이 많이 다양해졌구나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 또 문헌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니카 파이비치와 숀 갤러허라는 사람이 이제 공동 행위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한 게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공동 행위를 또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공동 최종 목표 행위가 있고,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서 공동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공동 경로 목적 행위. 그러니까 경로. 그 경로를 함께 하는 것만이 목적으로 충분하다는 아. 거죠. 공동 행위를 그냥 그 경로를 같이 함께 하는 것만으로. 이거는 탐색형 썸타기, 그러니까 연애를 최종적인 꼬린 지점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썸타기의 경우에는 최종 목표 행위를 염두에 둔 공동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오로지 그냥 쾌락형이다. 쾌락만 추구하고 이 썸타기에서 오는 온갖 행위와 감정만을 나는 추구한다. 라고 한다면 공동 경로 목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런 맞네요. 네. 이 논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점점 어떤 관계가 주는 구속력, 결합 혹은 상징을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결혼하신 분들도 조론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렇죠. 뭐 졸혼도 그렇고 예전 같으면 상상 못할 얘기인데 뭐 요즘도 졸혼이 뭐 그렇게 막 만연한 문화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지금 이렇게 그냥 가볍게 관계를 맺고 헤어지고 또 가볍게 관계를 맺고 헤어지는 그런 문화를 경험한 세대가 나중에 졸혼을 생각하는 세대까지 되면 그때는 졸혼이 또 굉장히 만연할 수 있죠. 네. 그죠. 약간 연결되는 얘기기도 한데 이 최근에 어떤 것도 있냐면 그 저녁 식사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냥 같은 테이블에서 여러 사람이 초대가 돼가지고 가운데 셰프가 이제 음식들을 나눠주면서 그 자리에서 처음 본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식사 후에 헤어집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식사만 떠나서 뭐 예를 들어 자만추라는 단어가 옛날에는
뭐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뭐 이렇게 쓰였다면 최근에는 뭐 자고 만남 추구 이런 식으로까지 쓰인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특히 한국 사회가 하나의 집단에 들어가서 그 집단이 평생 이어지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예를 들어 동창, 학교 동창 아니면 뭐 대학 동기 아니면 그 내가 살았던 동네의 친구들 모임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서 뭐랄까 이 공동으로 흘러가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필요에 따라서 뭐 당근마켓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하실 분 찾아요. 같이 산책하실 분 찾아요. 이런 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네, 그죠. 얘기 많이 들죠. 산책할 사람도 찾는다 그러는데 네네네. 같이 뭐 먹으러 가실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 본 사람과 뭘 같이 하는 게 어색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렇죠. 물론 이것에서 비롯된 문제도 많겠다만 아까 맥시멈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동 최종 목표 행위랑 공동 경로 목적 행위도 한번 언급해 주셨으니까 뒤에 이제 그 어장 관리 부분은 조금 뭐 저희가 혹시 더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어장 속에서 헤엄치고 계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뭐 추천곡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빈지노라는 가수가 부른 아쿠아맨. 이걸 보시면 어장 관리가 어떤 건지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네, 본인이 지금 어장 속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논문의 내용은 빠짐없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한 번씩 오늘 이 썸 타기에 관한 논문을 토대로 이 썸을 비롯해서 또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 의지적 불확정성이라는 내 내면의 자아를 수용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나타내는 철학적 개념을 살펴봤는데 한 번씩 소감 말씀해 주시고 네.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논문 제목만 봤을 때는 좀 썸이나 이런 연애사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 외로 철학적인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왔고 거기에서 제 삶에 좀 적용해 볼 만한 부분들이 꽤 많구나. 특히 의지적 불확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깨달은 바가 있었고 본인의 그 과거로도 이제 명확하게 네, 그 연애사 얘기 부분을 제외하고 그냥 네네. 일반적인 부분으로 일단은 네네. 예, 들춰봐야 아프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좀 재밌었던 부분이 많았었고 앞으로 뭐 논문 제목 같은 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을 때 아니면 좀 되게 특이하다 싶을 때 그냥 단순히 재미로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심오한 부분들도 많구나. 그래서 그런 논문들이 있으면은 많이 찾아봐서 읽어봐야겠다. 생각외로 어느 소득이 많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꼭 이게 썸 타는 것에 국한된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지적 네네네. 불확정성이라는 맞아요. 것이. 네. BD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글로 읽으면 이해가 잘 되는데 사실 본인의 일이 되면은 잘 판단이 안 되는 것도 정말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지적 불확실성에 빠져 있다는 나의 상태 진단이 내려진 후에 그러면 어떤 처방을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의지적 불확정성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흥미로웠고 그거를 내가 이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이제 부담은 그냥 그대로 저한테 온전히 남은 것 같아서 좀 읽고 나서도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약간 이런 제목류의 논문을 읽어본 건 처음이시죠, 맥시멈님? 네네, 이런 류의 제목을 읽어본 건 정말 처음이고 요즘 논문들도 굉장히 다양한 제목을 짓는 모양이에요. 네네. 네, 이전처럼 어떤 논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제목을 달기보다는 좀 이렇게 아이캐칭한 요소까지도 겸하는 제목을 짓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 논문이 제가 지난 학기 수업 때 발표하면서 한번 봤었던 논문이에요. 이 제목이 굉장히 특이해가지고 발표 때 언급하면 굉장히 재밌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정독을 해보면서 단순히 썸타기로 시작을 해서 굉장히 익숙하게 처음에 도입이 됐지만 이 의지적 불확정성 아니면 인식적 불확실성 뭐 이런 개념들을 접하면서 이게 단순히 썸타기나
이런 거에 국한된 게 아니라 결국엔 내가 어느 자아를 수용하냐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현대 사회의 특징을 잘 포착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도 이런 것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또 두 분이 워낙 과거의 경험까지 언급을 하면서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제 주제를 명확하게 알 것 같고 그 최근에 끝난 그 이야기 같은 경우도 스스로 마음을 한번 잘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